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 낮은 아파트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주택가에 김민준과 박소라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지역 물류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했고 소라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소라가 심어놓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제비꽃과 튤립이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는 아담한 정원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다. 민주는 출근할 때마다 소라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소라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웃는 얼굴로 배웅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소라가 말하면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그래, 일찍 올게. 너도 무리하지 마.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소라의 웃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다. 소라는 꽃집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넬 때마다 이 꽃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길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았다. 맑은 일요일 아침, 민준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소라가 작은 화분을 들고 나왔다. 여보, 이것 좀 봐. 어제 가게에서 남은 튤립 구근인데 우리 집에서 키워볼까? 소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주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꽃에 대해 잘 모르지만 소라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두 사람은 그날 함께 흙을 파고 구근을 심었다.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민준이 문득 말했다. 소라야, 난 너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일이 힘들어도 여기로 돌아오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소라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래. 민준이가 있어 매일이 즐거워. 그들의 생활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충만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네의 작은 축제에 참가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다. 가을의 어느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다. 민주는 그날 장거리 배송을 맡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그가 말했다. 소라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다. 알았어. 비가 오니까 운전 조심해. 민주는 트럭에 올라타고 백미러로 소라가 손을 작게 흔드는 모습을 보며 출발했다. 한편 소라는 꽃집 교대가 끝나고 가게 주인에게 부탁받아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폐점 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쓴 채 집으로 향했다. 비는 점점 강해지고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민준이 우산 챙겼을까? 소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페달을 밟았다. 그녀가 자주 지나다니는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리고 빗속에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소라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소라는 공중에 날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졌다. 자전거 바퀴가 공회전하고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고 소라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무렵 민주는 배송지 창고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리고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에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이신가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그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라가 사고라고? 거짓말이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급히 트럭에 뛰어올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가 앞유리를 때리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소라야, 괜찮을 거야. 그냥 가벼운 부상일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접수처를 지나쳐 수술실 앞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져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제지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숨을 가쁘게 쉬며 수술실의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라가 수술대에 누워있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피에 젖은 옷이 옆에 놓여 있었다. 민준의 다리가 떨리고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다. 소라야, 제발 죽지 마.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다. 민주는 일어서서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김 씨, 부인의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척수 손상이 있어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걷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알렸다. 그 말은 민준의 귀에 꽂혀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걸을 수 없다고? 소라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의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민주는 수술실에서 실려 나온 소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호흡이 약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가운 손가락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소라야, 내가 있어. 절대 괜찮을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넘쳐 뺨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소라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손을 약하게 쥐어주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들고 미안해할 거 없어, 소라야.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반복했다. 병원 복도에 울리는 기계음과 희미하게 들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현실을 차갑게 감쌌다. 민주는 소라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라는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민주는 그녀를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시련을 동반할지 그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소라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울었다.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있어. 계속 곁에 있을게. 소라의 눈물이 민준의 어깨를 적시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시작될 긴 투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소라의 사고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병원을 퇴원하고 김씨 부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간의 휴가를 얻어 소라 곁에 있었다. 그들의 거실에는 병원에서 빌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소라는 그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무릎 아래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무감각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소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조금씩 익숙해지자. 하지만 소라의 눈은 공허했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난 이제 걸을 수 없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리자 민주는 즉시 대답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울리는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눈물이 넘쳐 베개를 적셨다. 미안해, 민준아. 난 이런 몸이 돼버렸어. 민주는 사과하지 마. 소라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반복했다. 처음 며칠은 민준에게 소라를 격려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만들고 소라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흘리면 부드럽게 닦아주며 자, 더 먹어. 건강해지려면 먹어야지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소라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빛이 없었고 민주는 그 변화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일터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민주는 이웃주부에게 부탁해 낮 동안 소라를 돌봐달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주세요. 그는 반복해서 당부했다. 소라에게는 나 저녁에는 돌아올게. 기다려줘라고 약속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약했고 민주는 트럭에 올라탈 때 가슴에 무거움을 느꼈다. 일터로 돌아간 민준의 매일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짐을 나르고 밤늦게 귀가했다. 돌아오자마자 소라의 돌봄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몸을 닦아줬다. 소라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저항했지만 손이 떨려 잘 움직이지 못했고 얜 결국 민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이런 일까지 시키게 해서. 그녀가 말할 때마다 민준은 웃으며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중에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 피로가 온몸을 덮쳐 그는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소라의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민준이에게 이런 일 시키는 것, 목이 메어 말했다. 민준은 수건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소라야, 난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나에게 의지해도 돼. 소라의 어깨가 떨리고 민준의 가슴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는 소라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준은 일하는 틈틈이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사왔다. 소라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민준이 귀가하면 오늘 옆집 이 아주머니가 떡볶이 가져다 주셨어 라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다행이다. 소라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기뻐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라의 치료비와 약값이 쌓이고 민준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해졌다.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리고 휴일에도 잔업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민준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무리하지 마라고 말을 걸었지만 민준은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라가 잠든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피로를 잊었다. 그녀의 가늘어진 팔이나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얼굴을 보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정의 눈으로 보던 이웃들이 점차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 김씨, 젊은데 힘들겠네. 부인이 저렇게 되니 앞으로 어떡하려나. 민준이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될 나이인데 불쌍해. 민준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무시했지만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낯선 아주머니가 당신 부인 때문에 힘들죠? 잘하고 있어요 라며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 말을 소라에게 숨기고 오늘 일하다가 재미있는 손님을 만났어 라며 웃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라가 살짝 웃으면 민준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러나 소라 자신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뛰어다니고 꽃집에서 일했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어느 아침 민준이 출근하기 전 소라가 나 민준이한테 짐이지? 라고 문득 말했다. 민준은 놀라서 전혀 그렇지 않아. 소라는 내 보물이야 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소라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있으면 민준이는 자유롭게 살 수 없잖아. 내가 죽는 편이. 소라가 말하려 할 때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그런 말 하지 마.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리자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사과하지 마. 내가 곁에 있으니까 라고 반복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소라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다. 그는 퇴근하면 소라가 좋아하는 사극 DVD를 틀어 함께 보며 웃었다. 소라가 예전에 민준이랑 영화관 갔었지라고 말하면 민준은 또 가자. 휠체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찾아볼게 라고 약속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라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소라가 벽을 향해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준은 살며시 다가가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물으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준이한테 미안해서 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난 행복해 소라야. 네가 있어줘서. 소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민준의 팔 안에서 그녀는 작게 떨었다. 경제적 압박도 커져갔다. 민준은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다. 그는 소라에게 숨기고 처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조함이 쌓였다. 이대로라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밤중에 혼자 고민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도 그치지 않았고 민준 씨, 저런 부인 두고 힘들겠네 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준은 아내니까요 라고만 대답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느끼고 더욱 내면으로 침잠했다. 그녀는 민준이 기가하면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고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민준이 지쳐서 기가하자 소라가 민준아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갑자기 말했다.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놀랐다.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난 민준이를 묶어두기만 해.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소라야,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이혼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어. 소라는 울면서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하지만이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야. 라고 차단했다. 소라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민준은 그날 밤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소라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는 내가 더 강해지면 소라를 이런 기분에 빠지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자책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더 큰 시련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은 소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였지만 그 각오가 그를 얼마나 몰아붙일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소라의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나 김민준과 박소라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듯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라에게 아침을 먹여주고 출근한 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기가해 그녀를 돌보는 일과를 반복했다. 소라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으로 정원의 꽃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 돌아오면 그녀는 오늘 참새가 정원에 왔었어 라는 작은 일상을 보고하고 민준은 그래? 소라가 먹이라도 주면 더 많이 올지도 몰라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온했고 소라의 미소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소라를 위해 유머를 잃지 않고 일하면서 만난 이상한 손님 이야기를 하거나 TV에서 본 예능 프로그램의 개그를 따라하며 그녀를 웃게 하려 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예전에 소라와 함께 불꽃놀이 축제에 갔던 때를 회상하며 내가 손에 든 불꽃을 떨어뜨려서 큰 소동이 났었지라고 말하자 소라는 거짓말, 그건 민준이가 떨어뜨린 거잖아 라며 웃으며 반박했다. 그런 순간은 민준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깨지기 쉬웠고 민준의 마음에는 피로와 불안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자로 늘어나 매월 상환에 쫓기는 나날이었다. 그는 소라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일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밝게 행동했지만 밤중에 혼자 장부를 보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도 그치지 않았고 민준 씨, 저런 부인 두고 잘 견디고 있네 라는 말을 직접 들을 때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히고 밤이 되면 소라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했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지만 않았다면 민준이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러 번 생각했다. 어느 날 민준이 일 때문에 늦게 돌아왔을 때 소라는 침대 위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짓눌렸다. 민준이 기가하자 소라는 눈물을 닦고 늦었네 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렸다. 소라야,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자 그녀는 응,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하지? 빨리 자라고 얼버무렸다. 민준은 그 말을 믿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어느 아침이 찾아왔다. 민준은 평소처럼 소라에게 아침을 먹여주고 다녀올게, 점심에 전화할게 라고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평소의 배송 루트를 달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이 상쾌하게 창문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오늘은 일찍 끝내고 소라에게 맛있는 것 좀 사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운전했다. 그러나 도중에 그는 깜짝 놀랐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이다. 어쩔 수 없네. 점심은 참자. 아니, 소라에게 전화할 동전도 없잖아. 고민 끝에 그는 트럭을 유턴시켰다. 집이 가까우니까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집은 조용했고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소라는 일어났을까? 민주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보이는 광경에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소라가 침대에 앉아있고 그녀 앞에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 정도의 인물로 민준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장정우. 소라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정우는 소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소라는 울고 있었다. 민준의 귀에 두 사람의 대화가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소라야, 이제 자책하지 마. 내가 언제든지 도울 테니까. 정우가 부드럽게 말하자 소라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정우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민준이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는 더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몸이라서. 정우는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도 소라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랑하니까 그를 놓아주고 싶어. 나는 민준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소라의 눈물, 정우의 손이 그녀를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놓아주고 싶다고? 나를? 민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리가 떨렸다. 5년 동안 소라를 위해 일하고 그녀를 지지해온 그 모든 것이 소라의 말로 부정당한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민준 씨, 젊은데 불쌍하네. 저런 아내라면 사랑한다고 해도. 민준은 한 발짝 물러서서 문틀에 기대었다. 소라와 정우는 민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화를 계속했다. 정우야, 나는 이제 민준이에게 의지할 수 없어. 그가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무리하고 있어. 소라가 말하자 정우는 알았어. 내가 더 힘이 되어줄게. 소라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해라고 대답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고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소리 없이 현관까지 돌아가 밖으로 나왔다. 트럭에 올라타자 그의 손이 떨리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세게 잡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소라와 정우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소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5년 동안의 내 노력은 헛된 것이었나? 주문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준은 동네 외곽까지 운전해 강가의 빈터에 트럭을 세웠다. 시동을 끄고 좌석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던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소라의 놓아주고 싶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맞았던 건가? 소라는 나에게 묶여있을 뿐인 건가? 그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핸들에 이마를 기대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 무렵 민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소라에게 물어봐야 해.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결심하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귀가했을 때는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소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자고 있는지 자는 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라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민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소라야, 일어났어? 작게 부르자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민준아, 늦었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은 일이 길어져서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눈이 부풀고 부어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소라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부르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눈을 피했다. 민준은 그 태도에 짜증과 슬픔이 섞여 그래 라고만 대답하고 일어섰다.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소라와 정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소라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의심이 커지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준은 잠들 수 없었다. 소라에 대한 사랑과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소라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었지만 말수가 적었다. 출근할게라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트럭 안에서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소라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소라도 괴로울 뿐이야. 일하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소라와 정우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배송지 창고에서 짐을 내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소라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우의 손이 소라를 잡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떠나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다녀왔어 라고 말하자 그녀는 어서 와 라며 작게 웃었다. 민주는 그 미소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소라야? 할 말이 있어.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가 고개를 들고 불안하게 뭐? 라고 묻자 민주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어제 나 집에 돌아왔었어. 지갑을 잊어서. 그때 정우가 여기 있는 걸 봤어. 소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손에 든 책이 떨렸다. 그건 그녀가 말하려 했지만 민주는 가로막았다. 소라야,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다. 소라야, 제발 말해줘. 그가 말하자 소라는 울면서 입을 열었다. 정우는 그냥 친구야. 어제 약을 가져다 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야. 민준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야. 민주는 부담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런데 정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라는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난 민준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 눈물을 보며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침실을 나갔다. 거실에서 혼자 민주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라를 믿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소라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는 자문하며 눈물을 참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민준이 정우와 소라를 목격한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해졌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와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야. 민준이를 상처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라고 반복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내 남편이잖아. 힘들면 나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소라는 민준이가 피곤한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부담이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하는 거라고. 반박했지만 소라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정우의 손이 그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소라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건가? 5년 동안 필사적으로 해왔는데 자문하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를 사랑하는데도 그녀가 자신을 멀리하려 하는 것 같아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소라는 침실에서 혼자 울면서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난 민준이를 상처 줬을 뿐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침묵이 집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소라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출근할게라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트럭에 올라타며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소라에 대한 의심과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다. 일하는 내내도 민준의 머릿속은 소라로 가득했다. 소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우에게 의지한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일까?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손에 쥐었지만 소라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 외곽의 강가에 트럭을 세웠다.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소라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5년 동안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일해왔지만 그것이 소라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주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쓰다듬고 그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 소라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다녀왔어 라고 작게 말하니 그녀는 어서 와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소라야, 난 좀 생각할 게 있어. 며칠 집을 비울게. 소라가 고개를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당황해서 물었다. 민주는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머리를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민준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민준은 곧 돌아올게. 소라야 네 기다려줘 라고만 말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소라는 침대 위에서 민준아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트럭을 타고 동네를 벗어나 예전에 배달하던 시골길을 달렸다. 산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낡은 민박집에 머물렀다. 방 창문에서 보이는 논과 멀리 산들이 민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밤에 그는 이불에 누워 소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사랑하는데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민준은 나는 소라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다. 다음날 민준은 민박집 근처를 걸었다. 논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바람이 풀을 흔들고 있었다. 걷다가 나이든 부부가 집 앞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좀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니 아내가 시끄러워. 직접 하지 그래라며 웃으며 대꾸했다.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소라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날 밤 민박집 공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나를 놓아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의심한 것은 잘못이었어. 깨닫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5년 동안 소라를 지원해온 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다. 소라가 정우에게 의지한 것도 민준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은 소라에게 사과해야겠다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시험받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민준은 집을 향해 출발했다. 어두워질 무렵 빗속에서 그는 집 앞에 트럭을 세웠다. 우산 없이 젖은 채로 현관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소라야, 다녀왔어. 침실로 향하며 부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라가 침대 가장자리에 반쯤 쓰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가까운 테이블에 놓인 물이 든 컵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얼굴은 땀에 젖어 있고 숨이 거칠었다. 소라야. 민준이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라를 침대로 되돌려 눕히고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아, 물이 마시고 싶어서 혼자 가져오려다가 라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런 걸 했다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소라는 미안해, 민준이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나 무서웠어 라고 울면서 말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는 소라를 꽉 안았다. 소라야, 내가 잘못했어. 절대 떠나지 않을게. 소라의 가느다란 몸이 떨리고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절대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하게 할게 라고 속삭였다. 소라는 민준아 나도 그래. 미안해. 내가 약해서 라며 울었고 민준은 약해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채로 빗소리만 울려 퍼지는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민준은 소라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나 어제까지 너무 많이 생각했어. 정우 일로 널 의심해서 미안해. 사과하자. 소라는 응,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민준이를 힘들게 했어. 미안해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이제 괜찮아. 서로 제대로 마주보면 돼 라고 말했고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민준은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다. 소라는 민준이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대답했고 민준은 나도 그래. 소라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의심과 거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고 좀 쉴게 라고 소라에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며 괜찮아? 라고 물었고 민준은 소라가 중요하니까 일보다 내가 우선이야 라고 웃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그날 소라와 함께 정원의 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튤립 5년 전에 심은 거지 라고 말하자 소라는 그래
그때 민준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혼냈잖아 라고 웃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공유했다. 민준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지내자. 일을 줄이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릴게 라고 제안했고, 소라는 근데 돈은 어떻게 해? 라고 걱정했지만 민준은 어떻게든 될 거야. 소라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나 행복해 라고 말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은 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았다. 소라를 의심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도 그녀와의 유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준은 소라야, 앞으로도 나한테 의지해.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약속했고, 소라는 응, 나도 민준이를 지지할게. 할 수 있는 일 조금씩 늘려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고 서로에게 기대었다. 저녁 때 민준이 소라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가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답다라고 소라가 말하자 민준은 소라와 함께 보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웃으며 민준이 예전부터 말솜씨 좋았지라고 놀렸다. 민준은 진심이야? 네가 있어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비가 갠 하늘 아래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새롭게 했다. 의심과 갈등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강하게 맺어졌다. 민준과 소라가 다시 마음을 통한 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 비 오던 밤, 민준은 소라를 안아주며 절대 떠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고,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민준이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민준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소라에게 일을 좀 줄일게.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선언했다. 소라가 그래도 돈은 어떻게 해? 걱정돼라고 말하자 민준은 괜찮아.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네가 웃어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중얼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그날부터 물류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가 꽃을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집 정원을 이용해 작은 꽃집을 시작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소라에게 소라야, 너 꽃에 대해 잘 알잖아. 집에서 꽃을 팔아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놀라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리가 이런데 라고 불안해했다. 민준은 내가 도울게. 네가 꽃을 고르고 나는 운반하고 판매하고 둘이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보고 싶어.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면 이라고 작게 웃었다. 민준은 그 미소를 보고 좋아, 결정됐어 라고 가슴을 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민준은 이웃에게 부탁해 오래된 선반을 빌려 정원에 작은 판매 공간을 만들었다. 소라는 침대 위에서 꽃 카탈로그를 읽으며 어떤 꽃을 들여올지 선택했다. 이 장미 예쁘네.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민준은 그럼 그거 주문하자. 소라의 안목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웃었다. 물건 조달은 민준이 트럭으로 시장까지 가서 싸고 좋은 꽃을 사왔다. 첫날은 겨우 두세 다발만 팔렸지만 소라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와 감사합니다 라고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자 이웃 아주머니가 소라씨 열심히 하네. 다음에도 올게 라고 말해주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소라야, 너 최고야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라는 민준이가 있어서 그래. 나 혼자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다. 꽃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신의 꽃은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라고 칭찬하고 주말이면 단골 손님들이 정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소라를 휠체어로 정원에 데려가 그녀가 꽃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도왔다. 소라는 처음에 손이 떨려 잘하지 못했지만 민준이 천천히 해도 돼. 소라다운 꽃다발이 가장 좋아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예전에 꽃집에서 일할 때 이런 느낌이었지라고 소라가 말하자 민준은 지금이 더 좋아. 너와 함께하니까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래. 소라가 있어서 매일 노력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유대는 꽃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다. 꽃집 수입은 적었고 빚사환에 쫓기는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라와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어느 날 이웃 할아버지가 민준 군, 옛날에 우리 할멈이랑 함께 텃밭 가꾸던 생각이 나는구나. 너희 보면 행복이란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하자 민주는 감사합니다. 소라와 함께라면 저도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민준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꽃을 포장하며 민준아, 나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고마워라고 여러 번 말했다. 민준은 소라가 즐거워하니 그걸로 충분해. 내가 웃으면 나도 기쁘니까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전에는 민준이 불쌍하다며 뒷담화를 하던 사람들이 김씨 부부 대단하네. 소라씨도 열심히 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이 꽃다발 딸 생일에 가져갈게. 소라씨가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 라며 웃으며 사가자. 소라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며 눈물을 참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소라야, 넌 대단해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소라는 민준이가 곁에 있어서 그래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조용한 행복을 느꼈다. 그런 중에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어느 아침 민준이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 받아보니 민준씨, 장정우입니다. 기억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순간 굳어졌지만 아, 정우씨, 무슨 일이세요? 라고 차분히 대답했다. 정우는 소라씨 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알겠어요. 점심에 역 앞 카페에서 라고 약속했다. 소라에게는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만 말하고 민준은 정우를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정우는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씨, 갑자기 죄송합니다. 소라씨가 걱정돼서요. 라고 운을 떼자 민준은 지금 소라는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사실 그때 소라씨가 저한테 의지해온 거 민준씨에게 배 끼치는 건 아닐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그때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소라를 돕고 싶었을 뿐이죠. 라고 대답했다. 정우는 그렇습니다. 소라씨가 민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녀를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고 민준은 고마워요 정우씨. 그때 소라를 지지해줬군요. 라고 처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우는 약간 놀라며 민준씨 저 안심했습니다. 소라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었다. 민준은 당연하죠. 소라는 제 아내니까요.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날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소라에게 정우를 만났어 라고 보고했다. 소라가 왜? 라고 놀라자 민준은 옛날 일 사과하러 왔더라. 그 친구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웃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이만 있으면 돼. 내겐 민준이가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나도 그래, 소라야.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자. 라고 속삭였다. 정우와의 앙금이 풀리고 민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전향적으로 변했다. 꽃집은 작은 성공을 거듭하여 동네 행사에서 꽃을 장식해달라는 의뢰까지 받게 되었다. 민준은 소라를 휠체어로 행사장에 데려가 그녀가 꽃을 배치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소라는 민준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라고 말했고 민준은 소라라면 할 수 있어. 난 항상 믿었어 라고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 부부의 꽃이 최고야 라고 칭찬하자 민준과 소라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느 저녁 민준은 소라를 정원으로 데려가 석양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꽃들을 흔들고 있었다. 소라야, 아름답다라고 민준이 말하자 소라는 민준이와 함께라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있어서 난 매일 노력할 수 있어. 소라야,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나도 그래.
민준이가 곁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5년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민준과 소라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꽃집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 부부 같은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때마다 민준은 소라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웃었다. 소라는 민준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민준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소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여보, 이 꽃 우리가 심은 튤립의 자식인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준은 웃으며 그래, 우리처럼 잘 자라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응, 우리처럼이라고 웃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준은 소라야, 이제부터 계속 함께 있자라고 말했고 소라는 응, 민준아, 영원히 함께야 라고 대답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민준과 소라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졌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하며 조용하고 깊은 행복을 만들어갔다. 오후에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어느 날 시내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 중앙부에 있는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다리는 수십 년 전 입은 상처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저기 자리가 있군. 김민수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노약자석에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문신의 팔뚝에는 거미줄 문신이 그려진 건달이었다. 귀걸이를 여러 개 달았으며 날카로운 눈매와 일그러진 미소가 이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일부러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다. 건달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문신이 일렁였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해? 건달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노약자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 있어? 나도 피곤하다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건달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수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다. 무게중심이 불안정했던 김민수 할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절뚝거리는 거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아님 집에서 나오지 말던가. 다시 한번 건달은 김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에는 김민수 할아버지가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멀리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버스기사도 그만하세요 라고 작게 이야기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건달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다들 개입하기를 꺼렸다. 이봐,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는가? 그만하게. 김민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노인네,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건달은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건달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거야. 버스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건달의 밀침으로 인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다. 이정훈 할아버지였다. 허리를 세우고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법을 모르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험이 담겨 있었다. 건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짝꿍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은 이번에는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달의 손이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한 점을 눌렀다. 건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 건달은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 이거 놔요. 제발. 이정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손자에게 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건달의 친구 둘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건달들이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고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건달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다.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은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건달을 버스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건달은 의자에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한 물건인 듯했다.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건달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건달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대로 힉 몸을 돌려 건달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다. 건달의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구불렸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건달은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달은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다. 70대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팬티가 보였던 건달은 바지를 부여잡은 채 뛰어내렸고 팔이 마비된 건달은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여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존경을 표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건달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근처 성심의원 원장이죠. 이정훈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정훈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행복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김민수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이정훈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이셨는데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하셨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북파공작원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한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이정훈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전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기 제 집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차집으로 향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이정훈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혼잡했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명예 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정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김민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어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요? 북파공작원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빠짐없이 북한 탈출 이야기와 은인을 찾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추격자들의 총성, 강을 건너는 순간의 공포. 그 군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군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다. 앞쪽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이봐.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가 언제 가방에 손을 댔다는 겁니까?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도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선생님,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 이정훈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쪽 승객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김민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이정훈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 군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북한 탈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네, 그러네요. 이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저녁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행복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김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김민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이군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정훈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탈출한 마을입니다. 사진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남한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이정훈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그것은 김민수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다. 어린 김민수가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그의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김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 선생님, 며칠 전부터 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정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김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있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김민수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이정훈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V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정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V자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닫고 일어났을 때 그는 김민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이정훈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83601분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V자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이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김민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공작원이 맞으신가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파공작원의 신분은 국가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김민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20년이 넘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만나면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이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민수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다. 그는 이정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다. 편지를 다 읽은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보았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때는 1978년 9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북한 국경 지역. 초가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젊은 나이의 이정훈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검은색 특수복장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다. 상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표적 지점을 확인했다. 개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국경과 가까운 이 장소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시간 정확히 맞춰야 한다. 22시 정각의 접선. 5분 이상 지체되면 포기하고 철수한다. 그는 속으로 임무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의 손목 시계는 2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수신호를 보내기 위해 작은 손전등을 꺼내 준비했다. 이 임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인원 특수 추출 작전이었다. 북한의 핵심 과학자 김태수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였다. 김태수는 북한의 중요 생화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귀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해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가 이정훈에게 주어졌다. 정확히 22시,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깜빡임 신호를 3번 보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 3명의 인물이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년. 그들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 이정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김태수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이쪽은 제 아내 정미숙이고 아들 민수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정훈은 소년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마른 체구의 소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겪은 듯했다.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한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소리는 최대한 내지 마시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는 즉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김태수의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이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이정훈은 소년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앞으로 몇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알겠지?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이정훈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완벽한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군초소 2곳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뢰밭과 순찰병들이 있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밟는 곳만 밟으셔야 합니다. 이정우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진행됐다. 김태수 가족은 불안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이정우는 갑자기 멈춰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때 이정우는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숲을 아래로 인도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다렸다. 김민수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이정우는 5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마치 밤의 포식자처럼 어둠을 통과했고 가족들은 최대한 그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달리며 그들은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다. 그는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한 과학자의 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정훈의 조용한 격려가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이정훈과 김태수 가족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초가을에 차가운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강을 건너면 접선 요원이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정훈은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작은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다.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로프를 김태수의 허리에 묶고 그의 아내 아들순으로 연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도 로프를 단단히 묶었다.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한 후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세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빛이 번쩍였다. 탐조등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고 있었다. 이정훈은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강둑 아래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북한군이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정훈은 자신의 권총을 꺼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는 탐조등을 향해 두 발을 쏘았고 불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북한 군인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김태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스쳤다. 아들 민수가 달려갔지만 또 다른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쳤다. 날카로운 통증에 소녀는 쓰러졌다. 이정훈은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선생님,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부축했다. 이정훈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소년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김민수의 발목에 묶어 지혈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작은 상처야. 나를 믿어. 강을 건너는 동안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들은 서둘러 강물로 뛰어들었다. 찬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고 이정훈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아당기며 가족들을 이끌었다. 그의 다른 손은 김민수를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쪽입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이정우는 오른손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그의 오른손 엄지를 관통한 것이다. 피가 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이정훈의 강한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달했다. 그들이 강을 빠져나오는 순간 북한군의 총성은 더욱 거세졌다. 숲을로 빨리. 이정훈은 여전히 김민수를 업은 채 앞장서서 달렸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V자 형태의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이날 이후 그는 또 한 발의 총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김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정우는 자신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접선 지점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여전히 김민수를 업고 있었고 김태수와 그의 아내는 서로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이정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다. 이 지도를 따라가세요. 앞으로 1km 지점에 우리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암호는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입니다. 당신은요? 김태수의 아내가 불안하게 물었다. 저는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김태수가 항의했지만 이정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김민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야,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김태수가 아들을 부축했고 이정우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김태수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이정우는 최대한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고 헬리콥터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추격자들을 유인했다. 그 사이 김태수 가족은 필사적으로 전진했다. 김민수는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부모님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고 약속된 암호를 말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남한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했고 재빨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다. 김태수 가족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정훈을 향해 있었다. 그 군인은 어디 있죠? 기다리지 않는 건가요? 김태수가 요원들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정훈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을 입었다. 며칠 후 그는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김태수 가족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이정훈은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김태수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민수의 기억 속에 엄지손가락의 흉터와 군번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노인이 된 이정훈과 의사가 된 김민수, 두 사람은 이제야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40년 전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험난했던 탈출 과정, 총상을 입은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이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품어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희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러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국가안보상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옳았는지. 북파공작원으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게 이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한 군인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생각으로 말했다. 민수야, 잘 지냈니?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보고 싶었구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의문과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북파공작원으로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지 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의사로서 멋지게 서 있는 널 보니 모든 것이 옳았던 것 같구나.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두 노인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북파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정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으세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이 선생님,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이정훈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도 함께 탑승했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이정훈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고 일부 파편이 적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심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년 전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록 그는 노년에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입은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민수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 할아버지는 마취된 이정훈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다. 마침내 그는 40년 전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술 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다. 밤새도록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김민수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여기 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내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이정훈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밝은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노인의 우정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 후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며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아. 이정훈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4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노약자석은 모두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민수 할아버지와 이정훈 할아버지가 버스에 탄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두 할아버지는 버스 창밖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40년 전 그 탈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거리를 걷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졌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생각한다.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깊은 인연과 의미로 가득했다. 40년 전 위험천만했던 탈출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날 저녁, 김민수 할아버지의 집에서 두 노인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은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선생님, 제 아들이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그 애도 저처럼 의사가 되어 지금은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꼭 만나고 싶구나. 내 아들이 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예요.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돕고 있죠. 이 선생님과 같은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 진료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기꺼이 함께하마. 내 남은 생애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구나.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닌 깊은 인연과 사명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였다. 그로부터 1년 후 행복 아파트 단지 앞에는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다. 희망 의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에는 매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찾아왔다. 그 곳에서 김민수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상담사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이정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경험은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의술은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진료소에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이었다. 제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나요. 탈출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포를 겪었나 봐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아이를 진찰하는 동안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알아요.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하지만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때로는 이렇게 탈출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그 용기를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이에게 자유와 기회를 선물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진료가 끝난 후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은 평화롭게 보였다. 이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후회 없으신가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내가 한 선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김민수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있군요. 아니, 민수야. 내가 보여준 삶이 그날 밤의 의미를 완성한 거야.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북파공작원과 탈북소년의 40년에 걸친 인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은 그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두 노인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길을 걸으며 새로운 날을 기다렸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